기원전 1177년 세상이 끝났습니다. 물론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별을 품고 있었고, 바람은 여전히 불었으며, 파도는 여전히 해안을 어루만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동지중해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세계, 수천 년에 걸쳐 쌓아 올린 질서와 아름다움과 연결의 세계는 그 끝을 향해 조용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차에 지나기도 전에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세계로 들어갑니다. 눈을 감아 보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지금 이 순간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3000년 전의 밤바다를 상상해 보세요. 달빛 아래 물결치는 지중해, 그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나무 배들. 뱃머리에는 작은 불꽃이 흔들리고 선원들은 별을 읽으며 방향을 잡습니다. 저 멀리 해안선 너머로는 횃불이 일렬로 늘어선 궁전의 윤곽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그 안에서는 서기관이 작은 등잔 하나에 의지해 젖은 점토판 위에 기록을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온 구리의 무게, 내일 보내야 할 기름의 양, 멀리서 도착한 왕의 서신, 성벽 위에는 파수꾼이 홀로 서서 밤바다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은 고요하고 그의 세계는 아직 온전합니다. 이것이 기원전 1200년경 붕괴가 시작되기 직전 동지중해의 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계가 얼마나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이 처음 도시를 세우고 문자를 발명하고 먼 나라와 교역을 시작하기까지는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평원에서 최초의 문자가 새겨진 것은 기원전 3000년경의 일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나일강의 질서를 손에 쥔 것도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기원전 1200년경에 이르렀을 때 동지중해 세계는 인류가 그때까지 만들어낸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문명의 그물망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함께 사는 그 시대 기준으로는 경이로운 규모의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문자가 있었습니다. 선형 문자비로 기록된 미케네의 장부, 쇠기 문자로 새겨진 히타이트의 외교 문서, 이집트의 신전벽을 가득 채운 상형 문자, 장거리 무역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해안에서 출발한 배가 이집트의 항구에 닿고 그 배의 화물이 다시 에게해를 건너 그리스의 궁전으로 향하는 거대한 순환의 고리, 그리고 외교가 있었습니다. 왕들이 서로에게 편지를 보내고 딸을 시집 보내고 황금과 상가를 선물로 주고받으며 유지한 세계 질서. 이 모든 것이 단 한 세대 안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왕들의 이야기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책은 왕의 이름을 기록하지만 세계를 실제로 살아 움직이게 한 것은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밭으로 나가는 농부의 발걸음, 배틀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시를 읽는 직공의 손, 항구에서 무거운 구리 덩어리를 어깨에 짊어진 짐꾼의 땀방울, 그리고 신전 앞에서 조용히 피어오르는 향의 냄새까지. 이 모든 반복되는 일상들이 쌓이고 쌓여 문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밭에서는 계절마다 밀이 자랐습니다. 봄이 오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 지나면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이삭들을 거두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밀은 궁전의 창고로 들어가고 다시 서기관의 기록을 거쳐 도시 전체에 나눠졌습니다. 직공의 작업장에서는 양털이 실로 바뀌고 실이 천으로 바뀌고 천이 옷이 되어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항구에서는 매일 아침 배가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짐꾼들은 서로 몇 마디를 나누며 오늘 어떤 배가 왔는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할아버지도 이 항구에서 일했고, 아버지도 그랬고, 나도 그렇듯이 아들도 이 항구에서 같은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집트, 히타이트, 미케네, 우가리트, 키프로스. 이 이름들은 지도 위에 서로 다른 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를 이루는 장기들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밀은 히타이트의 군대를 먹였고, 키프로스의 구리는 미케네의 무기가 되었으며, 우가리트의 항구는 이 모든 것이 만나는 심장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삶이 얽혀 있었습니다. 어느 한 곳의 풍년은 모두의 번영이 되었고, 어느 한 곳의 가뭄은 모두의 불안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질서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아니, 믿음이라는 말조차 너무 의식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세계가 이런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조부모가 이 세계에서 살았고, 부모가 이 세계에서 자랐으며, 내가 이 세계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궁전은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저 언덕 위에 서 있었고, 저 항구는 내 기억이 닿지 않는 어딘가에서부터 이미 배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성벽은 두꺼웠고, 창고는 가득했으며, 왕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깊은 울림을 가집니다. 무너진 것은 단순히 도시와 궁전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것은 세계가 이런 것이라는 사람들의 확신 자체였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붕괴라고 부릅니다. 청동기 시대의 붕괴, 차갑고 학술적인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 단어 뒤에 있는 실제 내용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붕괴란 어느 날 아침 서기관이 일어나 점토판을 집어 들었는데 더 이상 기록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창고가 비었기 때문이 아니라 창고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붕괴란 아이들이 글 읽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글자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붕괴란 궁전의 불이 꺼지는 것이고 항구에 배가 오지 않는 것이고 길 위에 상인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원전 1200년에서 1150년 사이 동지중해 전역에 걸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어떤 도시는 불탔습니다. 어떤 도시는 버려졌습니다. 어떤 도시는 아무런 소리도 없이 조용히 텅 비어 갔습니다. 수십 개의 도시가 짧은 세월 안에 멈췄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궁전은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무역로는 끊겼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사라졌습니다. 왜였을까요? 어떻게 수천 년에 걸쳐 쌓인 것이 단 한 세대 안에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질문을 붙잡고 씨름해 왔습니다. 어떤 이는 가뭄을 말합니다. 어떤 이는 지진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바다에서 몰려온 침략자들을 지목합니다. 어떤 이는 내부의 반란을, 또 어떤 이는 무역망의 붕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는 그 모든 이야기를 함께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겹겹이 포개진 재난들이 어떻게 하나의 세계를 무너뜨렸는지를 오늘 밤 당신이 잠에 들기 전 이 질문 하나를 품고 가세요. 어떻게 수천 년의 축적이 단 한 세대 안에 사라질 수 있었는가? 그 답을 찾아 우리는 이제 3000년 전의 세계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나일강은 오늘도 흐릅니다. 수천 년이 흘러도 나일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강이 불어나고 가을이 오면 물이 빠지면서 검고 기름진 흙을 남겼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그 흙을 케메시라 불렀는데 검은 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검은 땅 위에서 밀이 자랐고 이집트가 자랐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 이집트 신왕국은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국 중 하나였습니다.
파라오의 권력은 하늘과 땅 사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그는 신의 아들이었고 동시에 인간이었으며 이 두 세계를 잇는 살아있는 고리였습니다. 테베의 카르낙 신전에는 거대한 열주가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그 사이로 부드러운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신전의 벽은 파라오의 승리를 새긴 부조로 가득했고 제사장들은 매일 새벽부터 신의 형상 앞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누비아에서는 금이 왔습니다. 금은 이집트에서 신의 살이라 불렸습니다. 파라오의 궁전은 그 금으로 빛났고 외국 왕들에게 보내는 선물 상자 속에도 금이 들어갔습니다. 레반트 해안에서는 삼나무가 왔습니다. 이집트에는 나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배를 만들 목재가 필요했고 그 목재는 먼 레바논의 산에서 잘려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이집트의 곡물은 다시 그 배에 실려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것이 무역이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기나긴 손길. 이집트의 행정은 정교했습니다. 파라오 아래에는 재상이 있었고 재상 아래에는 수백 명의 서기관들이 왕국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밀이 창고에 들어왔는지, 얼마나 많은 일꾼이 신전 건축에 동원되었는지, 어느 마을에서 세금을 얼마나 거두었는지. 이 기록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왕국의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기록이 멈추면 왕국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히타이트 제국의 심장은 아나톨리아 고원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하투샤라는 이름의 도시. 지금의 튀르키예 땅에 자리한 이 도시는 당시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두꺼운 성벽이 도시를 감쌌고 그 성벽의 길이만 해도 수 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성벽을 따라 탑들이 세워졌고 성문에는 사자와 스핑크스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 시설이 아니라 제국의 위엄을 돌에 새긴 선언이었습니다. 하투샤에는 신전이 있었고 궁전이 있었으며 물을 끌어들이는 정교한 터널과 수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천 개의 점토판으로 가득 찬 기록 보관소가 있었습니다. 히타이트인들은 기록을 사랑했습니다. 외교 조약, 종교 의식의 절차, 왕의 연대기, 신화와 서사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점토판에 새겨 보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히타이트에 대해 아는 것 대부분은 바로 이 점토판들에서 나옵니다. 돌처럼 단단해진 점토판들이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디고 우리에게 그 시대의 목소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히타이트 왕은 이집트 파라오와 동등한 지위를 주장했습니다. 이집트와 히타이트 사이에는 수십 년에 걸친 갈등이 있었고 기원전 1274년 카데시 전투는 그 갈등의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싸움 이후 두 강대국은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국제 평화 조약 중 하나로 오늘날 유엔 본부의 벽에 그 복사본이 걸려 있습니다. 전쟁조차 결국은 외교가 되는 세계. 그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에게해를 건너면 미케네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미케네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케네, 필로스, 티린스, 테베. 이 도시들은 각각 자신의 궁전을 가진 독립된 왕국들이었지만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며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케네 세계라 부르는 것은 이 모든 궁전 왕국들의 느슨하면서도 단단한 연합체였습니다. 미케네의 궁전들을 상상해 보세요.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두꺼운 돌벽으로 둘러싸인 건물들. 내부에는 화려한 벽화가 있었습니다. 사냥 장면, 행렬 장면, 바다 생물들, 여인들의 모습. 궁전의 중심에는 메가론이라 불리는 큰 홀이 있었는데 한가운데 화덕이 놓여 있고 천장 너머로 연기가 빠져나가는 구조였습니다. 그 화덕 주위에 왕과 귀족들이 앉아 잔치를 벌이고
음유 시인이 노래를 불렀을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훗날 호메로스가 노래한 세계가 바로 이 세계였습니다. 미케네의 궁전 경제는 놀랍도록 정교했습니다. 필로스 궁전에서 발견된 수천 개의 점토판은 이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선형 문자 비라 불리는 이 문자로 기록된 내용들은 대부분 아주 일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창고에 저장된 밀의 양, 오래 거둔 올리브의 수, 청동 제작에 쓰인 구리와 주석의 무게, 각 작업장에 배치된 여성 일꾼들의 수와 그들에게 지급된 식량, 이 기록들은 궁전 경제가 얼마나 꼼꼼하게 운영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곡물은 창고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눠졌습니다. 양떼는 숫자가 기록되고 관리되었습니다. 청동은 각 마을의 대장장이에게 할당되어 무기와 도구로 바뀌었습니다. 직물은 생산량이 통제되고 분배되었습니다. 세금은 거두어졌고 기록이 만들어졌으며 서기관은 그 모든 것을 점토판에 새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수천 명의 삶을 조율하는 살아있는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체계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물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청동. 청동은 당시의 강철이었습니다. 칼과 창, 낫과 도끼, 못과 도구, 모든 것이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청동을 만들려면 구리와 주석이 필요했는데 이 두 광물이 동시에 나는 곳은 지중해 세계에 거의 없었습니다. 구리는 주로 키프로스에서 왔고 주석은 훨씬 먼 곳에서 왔습니다. 아나톨리아, 아프가니스탄, 심지어 유럽의 끝까지 이 두 원료가 만나는 곳에서 청동이 만들어졌고 청동이 없으면 밭을 갈 수도 전쟁을 치를 수도 건물을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무역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1582년 터키 남서쪽 해안 울루부른 앞바다에서 한 해면 채취 잠수부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속에 반쯤 묻힌 구리 덩어리들. 잠수부가 고고학자들에게 알리고 수십 년에 걸친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드러난 것은 약 3,300년 전에 가라앉은 한 척의 배와 그 화물이었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울루부른 난파선이라 부릅니다. 그 배가 실었던 것들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10톤이 넘는 구리 덩어리들이 소 가죽 모양으로 납작하게 만들어져 적재되어 있었습니다. 주석 덩어리들, 코발트 블루색의 이집트산 유리 덩어리들, 에보니 즉 흑담 목재, 상가, 타조 알, 히포포타무스의 이빨, 이집트산 금 장신구들, 가나안 항아리들과 그 안에 담긴 올리브와 레진, 사이프러스산 도자기, 미케네산 도자기, 스카라베, 즉 이집트의 풍뎅이 모양 장신구들, 그리고 개인 물품으로 보이는 다양한 소품들. 이 한 척의 배에는 당시 동지 중에 세계가 얼마나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구리는 키프로스에서, 주석은 더 먼 곳에서, 유리는 이집트에서, 흑단은 아프리카에서, 도자기는 그리스와 가나안에서 한 척의 배가 동지 중에 전체를 안고 항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실은 것은 물건만이 아니었습니다. 물건과 함께 양식이 이동했습니다. 이집트의 장식 기법이 에게해의 도자기에 영향을 주었고 메소포타미아의 문서 문화가 히타이트의 기록 방식을 바꾸었으며 에게해의 도자기, 양식이 레반트 해안의 장인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물건이 이동하면 그것을 만든 사람의 생각도 함께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단순한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머릿속에 서로가 살고 있는 문화의 거대한 공유지였습니다. 왕들은 서로를 형제라 불렀습니다. 이집트 파라오와 히타이트 왕 사이에 오간 편지들, 이른바 아마르나 서신이라 불리는 외교 문서들을 보면
왕들이 서로의 건강을 묻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불만도 솔직하게 털어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황금을 좀 더 보내달라는 요청, 약속한 공주가 오지 않는다는 불만, 상대국 상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항의. 이 편지들은 오늘날 외교 전문을 읽는 것처럼 놀랍도록 생생합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인간의 언어는 그리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편지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계는 정상에서만 연결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왕들의 교환이 가능했던 것은 그 아래에서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물건을 나르고 배를 젓고 장부를 기록하고 길을 닦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농부의 손에서 거둔 밀이 궁전 창고를 거쳐 외교 선물로 바뀌어 먼 나라 왕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그 긴 여정에는 수십 명의 손과 발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얼마나 멀리까지 닿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는 놀라운 곳에서도 나옵니다. 덴마크의 한 무덤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의 소녀는 이집트산 유리굿을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유적에서는 지중 해산 호박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농부의 딸이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유리 구슬을 몸에 걸고 살았다는 사실. 세계의 연결은 왕궁뿐 아니라 먼 북쪽의 작은 마을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아름다움은 또한 이 세계의 취약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한 곳의 균열이 모든 곳으로 전파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키프로스의 구리 광산이 문제가 생기면 히타이트의 청동이 줄고 히타이트의 청동이 줄면 이집트로 가는 무기 교역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다시 레반트의 항구를 통해 온 동지중해로 퍼져나갑니다. 이 세계는 너무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깨지기 쉬웠습니다. 그 균열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갑작스러운 폭발처럼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늦게 도착한 배, 올해 수확이 작년보다 조금 줄어든 것, 구리 가격이 조금 오른 것, 아주 작은 불편함들이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원전 1300년대 후반에서 1200년대에 걸쳐 오간 외교 문서들을 보면 그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왕들이 서로를 형제라 부르며 우아하게 교환하던 언어가 점점 달라집니다. 격식 있고 여유로웠던 어조가 조급해지고 예민해집니다. 선물을 요청하던 편지가 물자를 구걸하는 편지로 바뀝니다. 불만을 섬세하게 표현하던 문장이 직접적이고 절박한 호소로 변합니다. 히타이트 왕 하투실리 3세가 이집트에 보낸 편지들 중에는 식량을 간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근이 들었으니 밀을 보내달라는 요청. 당시 강대국의 왕이 다른 왕에게 식량을 구걸한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히타이트 제국 내부에서 무언가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우가리트의 점토판들도 이 시기의 긴장을 보여줍니다. 우가리트는 시리아 해안에 자리한 번성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서기관들이 남긴 편지들에는 점점 불안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적들이 바다에 나타났다는 소식, 도움을 요청하는 인근 도시들, 군대를 빌려달라는 호소, 그리고 그 호소에 대한 답변들은 점점 더 부정적이거나 조건부입니다. 우리도 지금 여유가 없다. 보낼 수 있는 병력이 제한적이다. 먼저 이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편지들 속에서 신뢰망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이라면 당연하게 도움을 주고받았을
관계들이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계산적이 되고 망설임이 생깁니다. 모두가 자기 것을 지키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기 것을 지키려 하면 아무도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항구 도시들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인들이 편안하게 오가던 항구가 점점 불안한 곳이 되어 갔습니다. 어느 해부터인가 특정 항로의 배가 줄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도착을 기다리던 화물이 끝내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들, 상인들이 머물던 숙소가 비기 시작하고 창고에 쌓이던 물건들의 종류가 바뀌거나 줄어들었습니다. 소문만이 무성했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서 배가 습격당했다는 이야기, 어느 도시가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 이상한 배들이 해안에 출몰한다는 이야기들. 미켄의 세계에서는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벽을 더 두껍고 높게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케네와 티린스의 궁전들은 이 시기에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성벽을 건설했습니다. 필로스에서는 해안을 감시하는 체계를 강화했다는 점토판 기록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파수꾼을 배치하라는 명령, 여러 부대를 해안 방어에 동원하라는 지시. 지도층은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협이 어디서 오는지, 얼마나 큰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시기를 살던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변화를 상상해 보세요. 그들에게 이 위기는 아직 종말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올해 수확이 조금 줄었습니다. 예년보다 세금이 조금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장에서 구리 물건의 값이 올랐습니다. 지난번 항구에 갔더니 예전만큼 배가 많지 않았습니다. 먼 곳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사촌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불편한 일이지만 세계가 무너지는 증거로 읽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불편도 처음에는 일시적인 것이기를 바라게 됩니다. 올해가 좀 어려웠으니 내년은 나아질 것이다. 지금 이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믿음은 인간의 본성에 깊이 새겨진 것이어서 세계가 실제로 무너지고 있을 때조차 사람들은 버티면 지나갈 위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공포는 바로 그 지점에 있었습니다. 아직 종말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선택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준비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버텼습니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창고의 재고를 조금 더 아꼈습니다. 세금을 내고 또 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나아지기를. 그러는 사이에 들판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예전과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들판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강도들이 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외국 군대가 밭을 짓밟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시리아의 언덕에서 아나톨리아의 고원까지, 레반트 해안에서 에게해의 섬들까지 기원전 1200년 전후의 수십 년 동안 강수량이 줄었다는 증거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쌓이고 있습니다. 하나의 흉년이 아니었습니다. 반복되는 계절의 실패였습니다. 봄비가 제때 오지 않고 여름이 너무 건조하고 가을 수확이 예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해가 거듭되었습니다. 한 해는 버틸 수 있습니다. 두 해도 어떻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10년, 20년 계속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농부의 감각으로 이 시간을 따라가 보세요. 봄이 되어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비가 늦게 옵니다. 며칠을 기다립니다. 하늘은 흐리지만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바라가 고르지 못합니다. 여름이 되었는데 땅이 예전보다 단단합니다. 강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확실히 줄었습니다.
저수지의 수위가 내려갔습니다. 가축이 마실 물을 찾아 더 멀리 가야 합니다. 가을이 오면 이삭이 여물기는 했지만 예년보다 가늘고 작습니다. 수확량이 줄었습니다. 궁전에 바쳐야 할 양을 채우면 내 가족이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씨앗으로 남겨야 할 것도 아껴야 합니다. 내년에 다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년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궁정과 국가 행정은 처음에 예전 방식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저장해둔 곡물을 풀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세금 부담을 일부 면제해 줍니다. 다른 지역에서 곡물을 사오려 합니다. 히타이트 왕이 이집트의 밀을 요청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위기가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집트도 히타이트도 레반트 해안 도시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들이 모두 함께 어려워졌을 때 국가의 조절 장치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후는 성벽을 직접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도시를 습격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기후는 사람들의 내면에서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언가를 갉아먹습니다. 식량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불안한 사람은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는 긴장이 높아집니다. 긴장이 높아지면 작은 갈등도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느끼게 될 때 그들은 떠납니다. 이동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 그 다음에는 가족 단위로, 그 다음에는 마을 단위로 사람들이 더 나은 곳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시의 변두리에서 도시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농촌을 떠나 항구로 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어려운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더 나은 곳을 찾아 바다를 건넙니다. 이 이동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떠난 들판은 황폐해집니다. 인력이 줄면 수확도 줄고 수확이 줄면 더 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한편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에는 긴장이 생깁니다. 낯선 사람들이 같은 자원을 두고 경쟁합니다. 지역 주민과 이주민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것이 난민과 해양 민족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연결고리입니다. 사람들의 이동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압력이 되어 시스템을 더 빨리 무너뜨립니다. 신전에서는 비를 비는 제사가 늘어났을 것입니다. 사제들이 부지런히 제물을 준비하고 의식의 절차를 정확하게 따르고 신에게 청을 올립니다. 농부들은 밭 한쪽에 작은 제단을 세우고 소박한 제물을 바쳤을 것입니다. 왕은 더 큰 신전에 더 많은 것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래도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신이 어디 있느냐는 의문이 사람들 마음속에 조용히 싹 텄을 것입니다. 왕이 정말 하늘과 연결된 신의 아들이라면 왜 하늘이 이러는 것일까요? 왕권의 신성이 가뭄 속에서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유한 구역이 먼저 비어갑니다.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은 더 일찍, 더 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팔 수 있는 것을 팔고 옮길 수 있는 것을 챙겨 더 안전한 곳으로 떠납니다. 뒤에 남는 것은 대부분 아무것도 없어서 떠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너지는 담을 기워가며 줄어드는 양식을 나눠가며 버팁니다. 가뭄이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누가 가장 먼저, 가장 깊이 타격을 받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거듭되었습니다. 비를 기다리는 계절들이. 하늘은 흐렸다가 개었다가 했지만 충분한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강은 예전만큼 흐르지 않았습니다.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가축이 줄었고
사람이 줄었고 도시의 소음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바깥 저 먼 바다에서는 새로운 소식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들이 온다는 이야기, 낯선 사람들이 온다는 이야기. 가뭄은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벽을 지킬 사람의 마음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진 곳에서 세계는 가장 빨리 끝납니다. 이제 우리는 바다를 봅니다. 이글거리는 지중해의 수평선을, 그리고 그 수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배들을. 이집트의 신전벽에는 이 배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메디네트 하부, 나일 삼각주 서쪽에 자리한 람세스 3세의 신전, 그 벽면 가득히 새겨진 거대한 전투 장면, 부조를 천천히 따라가 보세요. 이집트 군선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다른 배들이 있습니다. 뱃머리의 형상이 독특합니다. 사람의 머리 모양으로 조각된 뱃머리. 배에 탄 사람들은 이집트인들과 다른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깃털 장식이 달린 왕관 같은 것을 쓰고 어떤 이들은 뿔이 달린 투구를 씁니다. 무기는 창과 방패. 그리고 그 부조의 다른 부분에는 전투가 아닌 다른 장면도 있습니다. 수레, 여자들, 아이들, 짐이 가득 실린 수레를 끌고 이동하는 행렬의 모습. 이들이 누구인지 이집트 기록은 그들을 해양민족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해양민족은 하나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집트 기록에는 여러 집단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펠레셋, 체케르, 셰켈레시, 데니엔, 웨셰시. 이 이름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 학자들은 오랫동안 논쟁해 왔습니다. 펠레셋이 후대의 블레셋인들과 관련이 있을까요? 데니엔이 호메로스가 노래한 다나오이족, 즉 그리스인들과 연결될까요? 셰켈레시가 훗날 시칠리아인의 조상일까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함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해양 민족이 단일한 집단이 아니었다는 점은 여러 증거에서 드러납니다. 복식이 다르고 무기가 다르고 이집트 기록에 남은 이름들이 다릅니다. 서로 다른 출신을 가진 여러 집단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어떤 이들은 에게해의 섬들에서 왔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아나톨리아 해안에서, 어떤 이들은 이미 레반트 해안에 정착했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왜 그들이 움직이고 있었느냐입니다. 부조 속의 장면을 다시 봅니다. 전사들만이 아닙니다. 여자와 아이들이 있고 짐수레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복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챙겨 이동하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단순한 침략자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 중 일부는 가뭄과 굶주림 때문에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중 일부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붕괴를 피해 더 안전한 곳을 찾아가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약탈과 이주, 침략과 피난의 경계가 이 사람들에게서 흐려집니다. 어떤 배에서는 무기를 든 전사가 내렸을 것이고, 다른 배에서는 아이를 낳는 어머니가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낯선 땅에 도착한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배에서 내려 처음 발을 딛는 모래사장. 등 뒤에는 망망대해가 있고 앞에는 알 수 없는 땅이 있습니다. 손에는 칼이 있지만 배는 고픕니다. 아이는 울고 있고 물은 바닥났으며 가져온 양식도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침략자일까요? 난민일까요? 이 질문에 하나의 답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야말로 해양 민족 이야기가 가진 비극적 복잡성입니다. 람세스 3세는 시 사람들을 막아냈습니다. 나일 삼각주 앞바다에서 이집트 함대가 해양 민족의 배들을 공격했고
육지에서도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집트의 기록은 람세스 3세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적들의 배가 불탔고 수많은 포로가 잡혔으며 이집트는 굳건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집트는 이 시기를 버텨냈습니다. 다른 많은 도시국가들이 무너지는 동안 이집트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이집트 자신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군대를 유지하고 전쟁을 치르고 국경을 지키는데 엄청난 자원이 소모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지만 이집트는 이전의 이집트가 아니었습니다. 번성하던 무역망은 끊겼고 한때 이집트에 복종했던 레반트 해안 도시들은 사라지거나 자기 문제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집트는 살아남았지만 이 승리만으로 잃어버린 세계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해양 민족의 일부는 레반트 해안에 정착했습니다. 이집트 기록의 펠레셋이라 불리는 집단은 가자 인근의 해안지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들이 성서에 등장하는 블레셋인들과 관련이 있다는 가설은 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한때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 새 땅에서 새 이름을 얻고 새 역사를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붕괴는 끝이었지만 동시에 다른 무언가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해양 민족은 이 붕괴의 원인이었을까요? 결과였을까요?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두 번째 무게를 둡니다. 해양 민족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세계가 만들어낸 거대한 인간의 흐름이었을 것입니다. 가뭄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새로운 압력을 만들었으며 그 압력이 이미 약해진 도시들에게 마지막 충격을 가했습니다. 원인이 아니라 증상, 하지만 그 자체로도 충분히 치명적인 증상. 바다에서 온 자들은 세계를 끝냈다기보다 이미 끝나가던 세계를 통과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통과하면서 그들도 변했습니다. 침략자로 왔다가 정착민이 되고 난민으로 왔다가 새 왕국의 신민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재앙 속에서도 혼돈 속에서도 인간은 어딘가에 발을 붙이고 다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바깥에서 또 다른 힘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땅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고대 동지 중에는 처음부터 불안정한 땅 위에 세워진 세계였습니다. 유라시아 판과 아프리카 판이 만나는 곳, 아나톨리아 판이 밀려드는 곳, 지중해 아래 복잡한 지각 구조가 자리한 곳, 이 땅에서 지진은 낯선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에도 지진이 있었고 신화 속에도 대지를 흔드는 신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계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1200년 전후의 수십 년 동안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는 여러 도시 유적에서 비슷한 시기에 파괴층이 발견됩니다. 그 파괴의 형태가 흥미롭습니다. 불에 탄 흔적만이 아닙니다. 무너진 형태가 위에서 내리누른 압력, 즉 붕괴의 흔적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울어진 벽, 내려앉은 기초, 원래 자리에서 뒤틀린 구조물들, 그리고 파괴된 공간 속에 그대로 남겨진 항아리들과 도구들, 누군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남겨둔 것들. 트로이의 유적에는 여러 시기의 층이 겹쳐 있는데 이 시기와 일치하는 층에서 화재와 파괴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미케네와 티린스에서도 이 시기에 구조물이 파괴된 흔적이 있습니다. 우가리트에서 발굴된 잿더미 속에서는 아직 읽지 않은 편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 봉인된 채로 재 속에 묻힌 끝내 도착하지 못한 말들. 우가리트의 마지막 순간은 특히 인상적입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1190년경에 갑작스럽게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발굴된 편지들 중에는 도시의 마지막 날들을 암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적의 배가 바다에 나타났다는 소식,
키프로스에 있는 왕에게 보낸 긴급 요청, 히타이트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편지, 그리고 아직 수신자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남은 편지들, 도시가 불타거나 무너지는 동안 그 편지들은 태워지거나 묻히지 않고 점토판 형태로 남아 우리에게 그 순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진이 우가리트를 끝냈는지, 해양 민족이 끝냈는지, 아니면 두 가지가 겹쳐서 일어났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 도시는 어느 순간 생명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도시에 가하는 충격은 물리적인 파괴만이 아닙니다. 성벽이 갈라지면 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창고가 무너지면 저장한 곡물이 사라지며, 우물이 막히면 물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가뭄으로 창고가 부족했고, 이미 불안으로 마음이 약해진 도시에 지진이 오면 그 충격은 몇 배로 커집니다. 단순히 집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도시를 지킬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진이 이어지면 더욱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지진 이후 사람들이 폐허를 정리하고 복구를 시작하려는데 다시 땅이 흔들립니다. 신중하게 쌓아 올린 돌이 다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여진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복구 대신 이탈을 선택합니다. 이 땅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생각, 여기 있어봐야 소용없다는 판단, 떠나는 것이 남는 것보다 낫다는 결론. 지중해 연안 도시들에게는 지진이 해일을 동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항구 근처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면 바다 밑에서 수직 방향의 움직임이 생기고 그 에너지가 거대한 파도로 해안을 덮칩니다. 항구에 정박한 배들이 뒤집히고 창고가 물에 잠기고 도시 가장자리가 씻겨 내려갑니다. 이 파도는 가장 먼저 항구를 치는데 항구야말로 이 시대 도시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지진은 또한 정치적 신뢰를 흔듭니다. 왕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신의 대리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왕이 다스리는 땅이 스스로 뒤틀리고 갈라진다는 것은 왕의 권위가 하늘과 땅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었습니다. 신전의 지붕이 무너지고 신상이 쓰러지면 신의 보호가 거두어졌다는 공포가 퍼집니다. 이 공포는 더 이상 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그 도시를 떠나도 된다는 허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은 열린 문입니다. 이미 약해진 수비대가 성벽을 지키고 있는데 지진으로 성벽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그 틈을 막을 시간도 인력도 재료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외부에서 압력이 가해지면 도시는 힘없이 열립니다. 자연재해와 침입은 따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겹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 어떤 도시는 지진 뒤에도 복구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파괴된 구조물 위에 새 건물의 기초를 쌓고 무너진 성벽을 새 재료로 채웠습니다. 그 도시들은 버텼습니다. 하지만 많은 도시들은 복구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파괴층 위에는 그냥 비어있는 땅만 남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층, 사람들이 그냥 떠난 것입니다. 왜 어떤 도시는 버텼고 어떤 도시는 버티지 못했을까요? 그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과거의 도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왜 어떤 공동체는 재앙 앞에서 함께 버티고 어떤 공동체는 흩어지는가? 그 질문은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한 계속 유효할 것입니다. 지진은 세계를 단독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나가는 세계를 더 빨리, 더 깊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곳은 바로 도시들의 최후였습니다. 필로스의 어느 날 밤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스 서남쪽 해안, 높은 언덕 위에 자리한 궁전. 메가론의 화덕은 아직 불을 품고 있지만
오늘 밤 그 주위의 분위기는 평소와 다릅니다. 서기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점토판을 가져오고 젖은 점토를 빚어 납작하게 펴고 뾰족한 도구를 들어 급하게 기호를 새깁니다. 오늘 기록되는 내용들은 평소의 일상적인 재고 목록이 아닙니다. 해안을 감시하라는 명령이 기록됩니다. 여러 지점에 보초를 배치하고 각 보초 지점에 몇 명을 두어야 하는지 꼼꼼히 기록합니다. 청동을 회수하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신전의 청동 물건들, 장인들이 가진 청동까지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가치 있는 것들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였을까요? 내륙 특정 지역에 있는 여성들과 아이들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동하는 사람들 또는 이동해야 하는 사람들, 이 점토판들은 끝내 봉인되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내용이 실행에 옮겨졌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밤이 지나기 전 혹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필로스 궁전에 불이 났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화재였습니다. 궁전 전체가 불탔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점토판들은 구워졌습니다. 진흙을 구우면 단단해지는 것처럼 급하게 새긴 기호들이 그 안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파괴가 오히려 기록을 보존한 역설. 불이 없었다면 이 점토판들은 비와 시간 속에 녹아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 덕분에 우리는 3000년이 지난 지금도 필로스의 마지막 밤을 읽을 수 있습니다. 누가 불을 질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외부 침입자였는지, 내부 반란이었는지, 아니면 혼란 속의 사고였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필로스는 다시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언덕 위에 다시 궁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서기관이 돌아와 새 점토판을 빚지 않았습니다. 필로스의 이야기는 그 밤에 끝났습니다. 우가리트의 마지막 편지들로 돌아갑니다. 이미 언급했던 그 편지들, 봉인되지 않은 채 재 속에 남아있던 편지들. 그 내용들 중 하나는 알라시아, 즉 키프로스의 왕에게 보내는 것으로 적선 7척이 바다에서 도시를 공격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시는 손해를 입었고 군사들은 히타이트와의 전선에 나가 있어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곡물 창고들은 이미 비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무엇을 바라며 이 편지를 썼을까요? 도움이 올 것이라 믿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이 편지가 닿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편지는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우가리트는 그 이후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 하투샤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사라졌습니다. 불탄 흔적이 있지만 이 도시의 끝은 단순한 전투에서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에서 조금 지나 하투샤는 버려졌습니다. 거대한 성벽은 서 있었지만 그 안이 비었습니다. 왕궁이 비었고 신전이 비었으며 기록 보관소가 비었습니다. 제국의 심장이 텅 빈 것입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이 어디로 이동했는지에 대한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일부 히타이트 집단들이 남쪽으로 시리아와 아나톨리아 남동부로 이동하여 새로운 소왕국들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시니타이트 왕국들의 기원입니다. 하투샤는 버려졌지만 히타이트의 전통 일부는 다른 형태로 살아남았습니다. 붕괴는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분산이었을 수 있습니다. 미케네는 방어를 강화하고도 결국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성벽을 더 두껍게 쌓고 수원을 성벽 안쪽에 확보하고 파수꾼을 배치했습니다. 준비는 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생존을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미케네 자체는 완전히 불타지 않았지만 궁전 체계가 무너지고 선형 문자 비의 기록이 끊기고 복잡한 행정 시스템이 사라졌습니다. 성벽은 남았지만 성벽이 지켜주던 세계는 사라졌습니다. 이집트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살아남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람세스 3세가 해양 민족을 격퇴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집트의 국경은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시대의 이집트가 가졌던 광대한 영향력, 레반트 해안에 대한 통제력, 번창하던 무역망, 제국적 자신감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집트는 규모도 작고 야망도 줄어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살아남았지만 상처 입은 생존자였습니다. 50년. 어떤 추정에서는 그보다 조금 짧게, 어떤 추정에서는 조금 길게, 그 안에 수십 개의 도시가 멈췄습니다. 어느 도시는 불에 탔습니다. 어느 도시는 습격당하고 약탈당했습니다. 어느 도시는 행정이 무너지고 질서가 풀려 스스로 비어갔습니다. 어느 도시는 사람들이 그냥 더 나은 곳을 찾아 떠나면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도미노처럼, 그러나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도시들의 마지막을 왕의 관점이 아닌 다른 시선으로 봐도 됩니다. 어느 집의 마당에 남겨진 장신구들을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떠나면서 챙기지 못한 것들, 또는 돌아와서 찾겠다고 생각하며 묻어두고 간 것들, 묻히지 못한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나 화재 속에서 제대로 된 장례 없이 끝난 생들, 다시 돌아오지 못한 집을 생각해 보세요. 문을 잠그고 떠난 사람이 그 열쇠를 품고 먼 길을 걷다가 결국 돌아가지 못한 이야기. 어느 도시는 불로, 어느 도시는 침묵으로, 어느 도시는 단순한 부재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라짐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도시가 무너지면 그 무역 파트너가 흔들리고, 그 파트너가 흔들리면 또 다른 도시가 위기에 처하는 구조. 이제 우리는 그 구조 자체를 들여다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우리는 가뭄을 보았고, 지진을 보았고, 바다에서 온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도시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왜 이것들이 서로를 멈추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의 재난이 다른 재난을 막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동했을까요? 그 답은 이 세계 자체의 구조에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동지 중에는 단순히 여러 나라가 이웃해 있는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계는 고도로 통합된 하나의 체계였습니다. 각 부분이 서로를 전제하고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통해 작동하는 복잡한 체계. 이 통합이 이 세계를 풍요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부분의 고장이 다른 모든 부분에 즉시 영향을 미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구리의 사슬을 따라가 보세요. 키프로스의 구리 광산에서 구리를 채굴합니다. 그것을 배에 실어 레반트 해안으로 보냅니다. 레반트에서 주석과 합쳐져 청동이 됩니다. 그 청동이 다시 배에 실려 여러 곳으로 퍼집니다. 미케네의 대장장이가 그 청동으로 낫을 만들고, 히타이트의 대장장이가 창끝을 만들고, 이집트의 작업장에서 각종 도구가 나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어야 하고, 항구가 기능해야 하고, 중간중간의 상인들이 믿을 수 있는 거래 조건 아래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이 사슬의 한 곳이 끊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키프로스에서 지진이 일어나 구리 채굴이 어려워졌습니다. 레반트 해안의 항구가 습격을 받아 기능을 잃었습니다. 주석을 실어 오던 배들이 해양 민족을 피해 더 이상 특정 항로를 이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 하나가 끊어져도 전체 사슬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여러 곳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청동이 줄어들면 농기구가 줄어듭니다. 농기구가 줄어들면 수확이 줄어들고, 수확이 줄어들면 창고가 비고, 창고가 비면 사람들이 굶주리고, 굶주린 사람들은 불안해지고 이동을 시작합니다. 동시에 무기도 줄어들었으므로 군사력이 약해지고, 군사력이 약해지면 국경을 지키기 어렵고, 국경이 약해지면
외부 세력이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물질의 부족이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파급 효과를 냅니다. 식량 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뭄으로 수확이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동하는 사람들은 국경 도시들에 압력을 줍니다. 국경 도시들은 갑작스럽게 늘어난 사람들을 먹일 식량이 없습니다. 긴장이 생깁니다. 긴장은 폭력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 폭력이 해당 지역의 생산 활동을 더 어렵게 만들고, 그러면 식량은 더 줄어들고 더 많은 사람이 이동을 시작합니다. 악순환입니다. 궁전 경제의 특성이 이 악순환을 더 빨리 돌게 만들었습니다. 미케네 세계에서, 이집트에서, 히타이트 제국에서 경제는 궁전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궁전이 생산을 조정하고 분배를 관리하고 기록을 통해 전체를 통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효율적이었습니다. 자원을 집중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중앙이 기능해야만 작동합니다. 궁전이 무너지면 그 아래의 모든 것이 방향을 잃습니다. 지방이 독립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처음부터 크지 않았습니다. 서기관의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궁전이 무너지면 서기관이 사라집니다. 서기관이 사라지면 선형 문자 비가 사라집니다. 문자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문화적 손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기록이 사라집니다. 창고 재고를 파악하는 장부가 없어집니다. 외교 문서를 작성할 수 없게 됩니다. 군사 동원 명령을 체계적으로 내릴 수 없게 됩니다. 문자의 소멸은 국가 기능 전체의 마비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지식이 사라지면 다시 회복하는 데는 수백 년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해양 민족을 이 구조 안에서 다시 보면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이 세계의 바깥에서 온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이 세계 자체가 붕괴하면서 만들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에게해 어딘가에서 궁전이 무너지고 식량이 끊기자 살아남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더 나은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아나톨리아에서 히타이트 제국의 지방 행정이 무너지자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바다에서 만나고 뒤섞이고 때로 약탈하고 때로 정착하면서 새로운 집단적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움직임이 이집트의 눈에는 바다에서 오는 침략자로 보였지만 그 실체는 훨씬 복잡했습니다. 어느 하나가 진범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의 원인, 하나의 악당을 원합니다. 이야기를 단순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해양 민족이 침략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아니면 가뭄이 모든 것을 말려버렸다. 아니면 지진이 도시들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하나의 원인으로 정리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붕괴는 너무 많은 실패가 동시에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가뭄이 식량을 줄이고, 식량 부족이 이동을 낳고, 이동이 국경 불안을 키우고, 국경 불안이 군사 지출을 늘리고, 군사 지출이 창고를 비우고, 빈 창고가 더 많은 불안을 낳는 악순환. 여기에 지진이 더해지고, 해양 민족의 이동이 더해지고, 무역 항로의 단절이 더해지고, 궁전 행정의 마비가 더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를 증폭시키면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복잡계 연구자들은 이런 현상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복합 붕괴 또는 연쇄 붕괴. 하나의 체계가 너무 복잡하게 통합되어 있을 때 한 부분의 실패가 전체로 퍼지는 속도가 어떤 방어 기제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빨라질 수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동지 중에는 정확히 이런 체계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오늘날의 울림을 듣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도 고도로 통합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공장이 멈추면
다른 나라의 창고가 비고 어느 해협에서 배 한 척이 막히면 지구 반대편 슈퍼마켓 선반이 텅 빕니다. 기후 변화는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체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이야기는 30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그 구조는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공포로만 듣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합 붕괴가 일어난 뒤에도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더 작고 더 가난하고 더 단순한 방식으로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음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났습니다. 청동기 시대를 무너뜨린 것은 하나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붙들고 있던 모든 끈이 동시에 끊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끈이 끊어진 자리에서 인간은 다시 새로운 끈을 엮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무너지면 무엇이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일까요? 폐허만이 남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남습니다. 기원전 1200년에서 1100년 사이에 동지중해의 많은 지역에서 도시가 사라지고 궁전이 무너지고 무역망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붕괴 이후의 세계를 상상해 보세요. 궁전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더 이상 궁전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훨씬 작은 마을이 형성됩니다. 아니면 아예 비어 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항구 도시에는 예전만큼 배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기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은 규모의 지역 교역이 이어집니다. 이웃 마을과 물건을 주고받고 계절마다 필요한 것들을 교환하는 아주 소박한 형태의 연결이 살아남습니다. 큰 것들이 사라지면 작은 것들이 중심이 됩니다. 궁전 대신 마을, 행정 기록 대신 구전, 국제 무역 대신 이웃 간의 교환, 정교한 의식 대신 단순한 제사, 복잡한 계층 구조 대신 서로를 직접 아는 작은 공동체. 이것은 더 나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분명히 더 가난했고, 더 불안했으며, 더 취약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의 삶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기, 기원전 1100년에서 800년경까지 미케네 궁전들이 사라진 후에 남겨진 사람들의 세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문자의 소멸입니다. 선형 문자 B가 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점토판에 기호를 새기는 서기관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궁전의 재고를 기록하는 장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억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문자 대신 말이 있었습니다. 점토판 대신 입이 있었습니다. 서기관 대신 이야기꾼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른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야기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노래는 반복되면서 다듬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았고, 덜 중요한 것은 변형되거나 사라졌습니다. 붕괴 이후를 살아간 사람들은 옛 궁전의 폐허를 보았습니다. 거대한 돌로 쌓인 성벽이 무너진 채 언덕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큰 돌을 쌓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 저 안에는 엄청난 보물이 있었을 것이라는 상상, 저 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로운 영웅들이 살았을 것이라는 믿음, 영웅의 시대라는 개념이 이렇게 태어났을 것입니다. 실제로 기원전 1200년경에 살았던 왕들과 전사들의 이야기가 수백 년의 구전을 거치면서 변형되고 과장되고 신화화되었을 것입니다.
실제 트로이 전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지금도 논쟁 중이지만 그것이 어떤 실제 사건들에 대한 집단 기억을 담고 있을 가능성은 학자들이 진지하게 검토합니다. 미켄의 세계의 왕들, 그들의 전쟁, 그들의 항해, 그들의 귀환, 이것들이 수백 년 동안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기원전 8세기경 호메로스라는 이름과 연결되어 마침내 글로 정착했습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이것이 역사와 신화가 섞이는 방식입니다. 완전히 사실도 아니고 완전히 허구도 아닌 기억의 층들이 쌓여 서사가 됩니다. 그 서사는 특정 시대의 사실 기록이라기보다 사람들이 그 시대를 어떻게 기억하고 싶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강하고 용감한 영웅들이 살았던 황금 시대, 지금보다 더 크고 더 훌륭했던 시절, 그 시절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리고 그 끝을 넘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이것이 신화의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절망 앞에서 의미를 만드는 일, 세계가 무너졌어도 거기에는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속에는 용기와 지혜와 인내가 있고, 그것을 배운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 문자가 없어도 이런 이야기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기억해야 했고, 더 많은 사람의 입을 거치면서 더 깊이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렸는지도 모릅니다. 이집트는 이 시기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속성의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줄어들고 약해진 이집트였지만 문자는 유지되었고 신전은 계속 운영되었으며 파라오의 계보는 이어졌습니다. 이집트의 기록이 이 시대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문명이 무너진 시대를 증언합니다. 장인 기술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청동이 귀해지자 철이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철은 청동보다 만들기 어렵지만 원료를 구하는 것은 오히려 더 쉬웠습니다. 철광석은 구리나 주석보다 더 광범위하게 분포했습니다. 먼 곳에서 수입할 필요가 줄어들었습니다. 자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세계의 통합도가 낮아지면서 지역 자립성이 높아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의도된 변화가 아니라 필요에 의한 적응. 붕괴는 이 세계의 끝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미켄의 궁전들이 사라진 자리에서 수백 년이 지나 전혀 다른 형태의 그리스가 등장합니다. 폴리스, 즉 도시국가. 왕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신의 문제를 결정하는 새로운 정치 실험, 철학과 과학, 수학과 역사 서술. 이것들은 미켄의 궁전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 궁전들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수백 년의 어둠을 거쳐 다른 씨앗들이 발아했습니다. 세계는 끝났지만 사람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씨를 뿌리고 아이를 키우고 노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에서 그 아이들에게서 그 노래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자라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끝에 서 있습니다. 기원전 1177년의 세계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별빛 아래 항해하는 배들을 보았고 서기관의 점토판 위에 새겨진 긴급한 기호들을 읽었습니다. 비 오지 않는 계절을 농부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바다에서 오는 낯선 배들을 파수꾼의 시선으로 지켜봤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고 궁전이 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먼 옛날의 미스터리로 기억해도 됩니다. 3000년 전 어느 세계가 무너졌다는 흥미로운 사실로.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보다 더 오래 우리 안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직선으로 생각합니다. 원시적인 과거에서 발전된 현재로 더 발전된 미래로 나아가는 한 방향의 여정.
하지만 청동기 시대의 붕괴는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발전은 되돌릴 수 없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쌓인 것이 한 세대 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두꺼운 성벽도, 정교한 행정체계도, 세련된 외교도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겸손함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이,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얼마나 연약한 조건들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멀리 있는 곳에서 식량이 오고, 먼 나라에서 에너지가 오고, 복잡한 공급망을 통해 우리의 일상이 유지됩니다. 그 연결이 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렇다고 이 이야기가 공포로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붕괴 이후에도 사람들은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생존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더 작게 살았습니다. 더 지역적으로 살았습니다. 서로에게 더 직접적으로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 속에서, 그 직접성 속에서 씨앗들이 자랐습니다. 기억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실의 세부 내용은 희미해집니다. 날짜도 이름도 정확한 순서도 흐려집니다. 하지만 상실의 감각만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언가 크고 아름다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졌다는 감각, 더 나은 시절이 있었다는 막연한 그리움, 영웅들이 살았던 황금 시대에 대한 꿈, 이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노래가 되고 신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신화는 수천 년을 살아남습니다. 무너진 도시가 살아남지 못한 시간을 가로질러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에게도 조용히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도 기원전 1200년의 세계처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이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세계 어느 곳의 음악을 지금 여기서 들을 수 있고 멀리 떨어진 곳의 사람들과 말을 나눌 수 있으며 예전에는 왕도 구할 수 없었던 것들을 평범한 사람이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번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멀리 있는 균열이 우리 곁에 불안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나라의 결정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기후의 변화가 우리 식탁을 바꾸고 어느 지역의 분쟁이 우리가 쓰는 물건의 가격을 흔듭니다. 이 상호 의존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야 할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이야기가 남기는 감정이 공포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경이로움과 함께 겸손함이기를 바랍니다. 3000년 전의 사람들도 우리처럼 아이를 키우고 밥을 짓고 먼 곳을 그리워하고 내일을 걱정했습니다. 그들이 살던 세계는 무너졌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있는 한 그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라진 도시의 폐허 위에도 밤바람은 불었습니다. 불탄 궁전터에도 풀이 자랐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배를 기다리다 잠든 아이는 꿈속에서 바다를 항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이가 다시 씨를 뿌리고 그 씨앗에서 자란 나무 아래에서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1177년의 진짜 질문은 누가 세상을 끝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뒤에도 인간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다시 살아갔는가? 그것이 질문이었습니다. 폐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있을 뿐입니다. 무너진 돌, 갈라진 기초, 잡초에 덮인 문지방.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세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춘 것은 궁전이었고, 멈춘 것은 서기관의 손이었으며,
멈춘 것은 먼 바다를 건너오던 구리 덩어리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붕괴 이후의 첫 세대를 살아간 사람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궁전이 있던 언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부모가 그 궁전에서 일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 그 높은 성벽 아래를 지나다니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성벽은 일부가 무너져 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왕의 명령을 받아 적는 서기관도 없고 분배를 기다리는 행렬도 없으며 세금을 거두러 오는 관리도 없습니다. 세계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 속에서 아주 작은 것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씨앗이 살아남았습니다. 봄이 오면 땅을 파고 씨를 뿌리는 일은 궁전이 없어도 계속되었습니다. 언덕 아래 작은 마을에서 서너 가족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서 올해도 보리를 심고 올리브 나무 가지를 다듬었습니다. 궁전의 재고 장부에 기록되는 수확이 아니라 그냥 내 가족이 겨울을 날 수 있는 만큼의 수확, 더 적었지만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마을을 한번 천천히 그려봅시다. 산등성이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돌과 흙으로 쌓은 집들이 서로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지붕은 낮고 창은 작습니다. 바람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흙과 돌로 지은 집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지나치게 크게 짓지 않습니다. 집 옆에는 작은 창고가 있고 그 안에 오래 수확한 곡식이 자루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궁전의 창고가 아닙니다. 내 것입니다. 내 손으로 지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모두 압니다. 건너편 집 할아버지가 무릎이 아프다는 것도 알고 그 집 딸이 작년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알며 위쪽 밭에 아무개가 올해 보리 수확이 좋지 않아 걱정한다는 것도 압니다. 이름 없는 관리가 아니라 모두가 서로에게 얼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알미 공동체를 묶습니다. 선형 문자 비의 점토판보다 더 오래, 더 질기게. 거대한 왕의 행정이 사라진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섰습니다. 족장이 있었습니다. 나이 든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혈연의 유대가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권위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황금 왕관도 화려한 의식도 먼 나라 왕과 주고받는 서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함이 오히려 강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거대한 관료 체계가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땅 가까이 붙어 있는 작은 단위는 충격을 다르게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는 폭풍에 쓰러질 수 있지만 땅에 가까이 엉킨 덤불은 흔들려도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농업도 달라졌습니다. 궁전 경제 시절의 농업은 인결을 목표로 했습니다. 최대한 많이 생산하여 창고를 채우고 서기관이 기록하고 분배하고 교역하는 체계. 이제 그 체계는 없습니다. 대신 생존형 농업이 중심이 됩니다. 우리 가족이 먹고 남을 만큼만, 내년 씨앗으로 쓸 만큼만 남겨두고 이웃과 나눌 만큼만 보리와 콩류가 주요 작물이 됩니다. 이것들은 밀보다 기르기 쉽고 가뭄에도 조금 더 버팁니다. 염소와 양도 중요해집니다. 소보다 작고 덜 먹으며 험한 지형에서도 풀을 찾아 스스로 살아갑니다. 이 삶은 궁전 시절보다 가난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상가 장식도 없고 수입 향료도 없으며 먼 나라의 아름다운 도자기도 없습니다. 옷은 거칠고 집은 단순하며 세계는 좁아졌습니다. 이전 세대가 알았던 지평이 닫혔습니다. 지중해 너머 이집트에 어떤 파라오가 있는지, 히타이트의 궁전에 어떤 왕이 앉아 있는지 아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세계가 작아진 것이 아니라 세계를 인식하는 범위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좁아진 세계 안에서도 아름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른 형태를 찾았습니다.
이 시기의 도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궁전 시절의 도자기는 화려했습니다. 섬세한 문양, 복잡한 색상, 정교한 장식. 하지만 붕괴 이후의 도자기는 달라집니다. 기하학 문양, 단순하고 반복적인 선들, 삼각형, 마름모, 물결. 얼핏 보면 더 단순하고 더 가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다른 종류의 엄격함이 있습니다. 빈틈없이 배열된 선들, 정확하게 반복되는 패턴. 이것은 단순화가 아니라 변형입니다. 아름다움이 다른 언어를 찾아낸 것입니다. 장식보다 내구성을 중시하는 사물들이 늘어납니다. 쉽게 깨지는 화려한 그릇보다 두껍고 무거운 저장용 항아리가 더 소중해집니다. 섬세한 청동 장신구보다 실제로 쓸 수 있는 철제 도구가 더 필요해집니다. 아름다움과 쓸모가 같은 방향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오래 버티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되는 세계. 그리고 여기서 철의 이야기를 다시 해야 합니다.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철기 시대가 온 것은 누군가 철이 더 좋다고 결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청동을 만드는데 필요한 구리와 주석 공급망이 무너지자 사람들은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철광석은 구리나 주석과 달리 훨씬 넓은 지역에 분포했습니다. 먼 곳에서 배로 실어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까운 산에서, 가까운 강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철은 거칠었습니다. 청동보다 다루기 어렵고 녹이 슬기 쉬웠으며 품질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철을 다루는 기술은 세대를 거치면서 나아졌습니다. 더 잘 두드리고, 더 잘 담금질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법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금속이 더 이상 몇몇 중심 권력의 전유물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청동기 시절의 구리와 주석은 수입품이었습니다. 멀리서 와야 했고 그것을 통제하는 힘이 곧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철광석은 더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마을 대장장이가 직접 철을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공동체가 스스로 도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속의 민주화라 부를 수 있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왕과 궁전 없이도 철제 낫으로 밭을 갈고 철제 칼로 나무를 벨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붕괴 이전 세계의 기억은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문자가 없어졌습니다. 기록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다른 그릇에 담겼습니다. 할아버지의 입에, 밤불 옆에 앉은 노인의 목소리에,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잠자리 이야기에, 누군가는 무너진 언덕 위에 성벽을 가리키며 말했을 것입니다. 저기 한때 왕이 살았다. 왕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왕이 어떤 전쟁을 치렀는지, 얼마나 많은 밀을 창고에 쌓았는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 돌들이 한때 살아있는 도시의 일부였다는 감각, 저 안에서 한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삶을 살았다는 어렴풋한 암, 그리고 지금은 모두 사라졌다는 상실의 정서는 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야기가 됩니다. 역사는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낮고 작은 목소리로 아주 조용하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다음 세계가 자라날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런 역사의 밤바다가 좋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이나 후원을 통해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에피소드를 조금 더 일찍 들려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시대, 또 다른 세계의 문 앞에서 함께 멈춰 서겠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히 잠드세요. 꿈속에서 별빛 아래 바다를 항해하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파도 소리가 낮고 느리게 당신의 잠을 감싸도록